숙부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의 깊고 깊은 산골 17살 소년이 흐느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때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지 불과 3년, 친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잃고 마지막 남은 것은 숙부라는 이름의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책에 기록된 냉혹한 사실이자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찢는 조선 500년 역사상 최고의 비극이자 짧은 삶을 살다 간 17세 소년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행운과 복을 듬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종의 짧고도 슬픈 생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1년 한양의 동궁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의 이름은 홍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왕세자 문종의 첫 아들이었죠. 얼마나 축복받은 탄생입니까?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홍위가 태어난 지 불과 7일째에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기입니다. 하지만 어린 홍위는 그 온기를 단 일주일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자란다는 것이 호화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어린 왕자는 유모의 손에 맡겨져 자랐지만 친어머니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차갑고 높은 담벼락 속에서 어린 홍이는 어머니라는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1450년 홍이가 9살 되던 해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곧바로 아들 홍의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것이 어린 소년에게는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종 자신도 병약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가는구나. 홍이야, 아비가 미안하다. 임종 직전 문종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 12살 어린 아들이 혼자 왕좌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니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52년 5월 18일 12살 소년 홍이는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로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의 곁에는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임종 전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며 황보인, 김종서 같은 중신들을 고명대신으로 지목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잘 보필해 주시오. 문종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유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형 문종이 왕위에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장자 계승이라는 원칙이 있었고 수양대군 역시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나 조카가 왕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왕이라니 수양대군의 눈에는 왕좌가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쉽게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나은 일 아닌가?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은 숙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로웠던 소년에게 수양대군은 든든한 어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궁궐에 오면 단종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숙부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전하, 공부는 잘하고 계시오? 수양대군은 조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차가운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대신들을 제거하고 어린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을 계획을.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는 이날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난 즉 난리를 평정했다는 이름과 달리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76세의 노신하였던 김종서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나와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같은 밤 황보인과 다른 대신들도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궁궐로 출근한 신하들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궐 마당에 펼쳐진 시신들, 피로 물든 돌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수양대군. 단종은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3살 소년 왕은 어제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숙부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하, 역적들을 처단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려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3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종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자신도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김종서 대감이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왜 저희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단종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었지만 왕은 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소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수순을 밟았습니다. 신하들을 동원해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한 것입니다. 전하, 수양대군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나라를 위해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이 줄줄이 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5살 단종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부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켜줄 신하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부탁했던 충신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알겠소이다.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년왕은 이렇게 왕위를 포기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존중받는 위치였지만 실제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창덕궁에서 나와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단종은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거니셨던 복도, 아버지 문종과 함께 걸었던 정원, 이제 다시는 주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 15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단종을 측은히 여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6신하. 성삼문은 세종 때부터 인정받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그는 단종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박팽년 역시 문장과 학식이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역적의 왕이요. 우리가 상황 전하를 복위시켜야 하오.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고 세조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456년 6월 기회가 왔습니다. 세조가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 성산문은 병조판서로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성산문이 세조를 칼로 찌르고 그 틈에 다른 동지들이 궁궐을 장악하는 것.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동지였던 김질이 배신하여 세조에게 모든 것을 밀고한 것입니다. 순간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모든 동주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을 주관했습니다. 포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놈들이 과인을 죽이려 했다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상황이냐? 상황이 시킨 것이냐? 세조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단종이 배후에 있다는 자백. 그렇게 되면 조카를 죽일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상황 전하는 아무것도 모르시오. 이는 모두 신의 생각이오. 사지가 찢기는 고문, 살이 벗겨지는 고통, 뼈가 부러지는 아픔. 그럼에도 성산문은 단종을 보호했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이 잘못했소. 신을 죽이시오. 하나 상황 전하께는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하지만 세조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능지처참형에 처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1456년 6월 한양의 저작거리. 사형대 위에 성산문이 끌려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고문으로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상황 전하 만세. 성산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내려왔습니다.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한 명씩 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부모는 죽임을 당했고 처자식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삼족이 멸문당했습니다. 단종은 수강궁에 유폐된 채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충신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까지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을. 성대감, 박대감, 신의 잘못이오. 신이 무능해서. 단종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16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에 대한 태도가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세조는 조카를 더 이상 가까이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더 이상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일원에서조차 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지를 정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가장 먼 오지 중 하나였습니다. 첩첩산 중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곳. 그곳으로 보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영월로 떠나시오. 명령을 받은 단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몸. 이제 남은 것은 목숨뿐인데 그것마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영월로 향했습니다. 17살의 소년, 호송하는 군사들의 칼날 아래 그는 걸어갔습니다. 한양을 떠나며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궁궐,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아버지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그곳을 단종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가셔야 합니다. 호송관의 재촉에 단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월까지의 여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산길, 차갑게 내리는 비, 차가운 눈빛의 사람들. 누군가 저 사람이 왕이었다던데? 라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달여의 여정 끝에 단종은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관풍원이라는 작은 관아의 방. 그곳이 단종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산과 강뿐이었습니다. 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울창한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단종의 눈에는 감옥의 담벼락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은,
얼마나 살게 될까요? 단종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월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좁은 방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단종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지만 시를 쓰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17살 소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동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소년, 그들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드시오. 노파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단종은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한양에서 급한 발걸음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왕명을 받은 사신, 그가 가져온 것은 사약이었습니다. 세조는 결국 조카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명분은 영모였습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도 영모를 꾀했다는 것.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영월의 깊은 산속에서 17살 소년이 무슨 영모를 꾀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있는 한단종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10월 21일 밤, 사신이 관풍원에 도착했습니다. 노산군, 왕명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을. 사약을 내리시는 것이오. 단종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습니다. 그러하오. 사신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년에게 죽음을 전하는 것이 그 역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겠소? 짧게만 하시오. 단종은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숙부님께 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신의 시신을 거두어 아버지 곁에 묻어주십시오. 그것만이 신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단종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약이 담긴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고통스럽소? 모르겠소이다. 단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단종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갔습니다.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자신을 위해 죽어간 충신들,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숙부,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제 만나러 가겠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단종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밤, 조선 제육대의 왕 단종은 1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이 죽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조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역적으로 몰린 자의 시신, 장사를 지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명령대로 단종의 시신을 동강에 던졌습니다. 17살 소년의 시신이 차가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한때 조선을 다스렸던 왕, 이제 그의 몸은 물고기 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이 영월에 있는 동안 가까이서 모셨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노상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선한 소년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단종이 죽고 시신이 강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어몽도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그는 몰래 강가로 나갔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가 왔습니다. 어몽도는 강물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바위에 걸려 떠내려가지 못한 단종의 시신을. 전하, 전하. 어몽도는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죽음으로라도 고통에서 벗어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시신을 몰래 거두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도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소이다. 어몽도는 자신의 집 뒤편 산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간소한 무덤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세조의 밀정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어몽도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었다는데 사실이오? 아니요. 신은 모르는 일이오. 어몽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킨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고 다시 성종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몽도는 평생 단종의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몽도가 죽을 때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저 산의 무덤을 잘 지켜라. 그분은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숙종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698년 숙종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권하라.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비록 죽은 지 241년이 지난 후였지만 어몽도가 지켰던 무덤은 정식 왕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월의 작은 산속 무덤이 이제 왕을 모신 능이 된 것입니다. 어몽도의 충절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충신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영월에 가면 장릉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둘러싼 조용한 능. 그곳에서 단종은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능 앞에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조선국 제6대 단종대왕 지릉. 그리고 참배객들은 오늘도 그곳을 찾아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단종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일까요? 단종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왕의 핏줄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잃고 혼자가 된 소년. 그를 지켜줘야 할 숙부는 오히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단종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순수한 개인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 그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주군에 대한 충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권력에 맞선 정의감 때문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왕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어몽도는 왜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을까요? 권력도 이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발각되면 죽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아무리 역적으로 몰렸어도 한때 왕이었던 소년을 짐승처럼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무덤 앞에 서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강의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17살 소년이 마지막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숙부를 원망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단종은 끝까지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켰다는 것.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월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월 장릉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능 앞에 서서 묵념합니다. 편히 쉬소서 전하.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갑니다. 마치 단종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소이다. 잊지 않아 주어서. 여러분, 단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무게, 인간의 존엄, 충절의 의미,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단종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